사건 기억이 납니다. 2016년 9월 서울의 한 성형외과에서 의료사고로 한 청년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25살 권대희 씨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다가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당시 집도인은 수술 도중 자리를 비웠는데요. 권대희 씨는 수술실 안에 방치된 채 적절한 조치를 받지 못했고 결국 위험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수술이 진행 중인 환자를 제3자한테 떠넘겨놓고 나간 이 상황. 이거 범죄지 어떻게 이게 어려우냐.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을 버리고 가야 되는 거예요. 죽는 시스템이라는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잖아. 그날 수술실 안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 사고로 이나금 씨는 아들을 갑작스럽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원래 입이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사춘기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입 나온 걸로 인해서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그때 트라우마가 어린 시절부터 계속된 외모 컴플렉스로 혼자 성형수술을 계획한 데이 씨. 마음이 많이 힘드셨구나. 그리고 이곳 성형외과는 얼굴뼈 수술 전문 병원으로 유명한 곳이었습니다. 네. 데이 씨는 혼자 병원을 찾아가 성형수술 상담을 받았습니다. 제가 턱이 좀 컴플렉스거든요. 사진 찍을 때마다 매번 보정하는 것도 귀찮고. 그러면 저희 병원 정말 잘 오신 겁니다. 저희 병원은 안면 윤곽 수술만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만큼 전문적이고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수술 집도하니까 믿고 맡겨보십시오. 믿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저희 병원은 예약도 많이 받지도 않아요. 소수 정예로만 딱 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친구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 14년이나 무사고를 하더라. 근데 원장이 다 한다 하더라. 그리고 별로 뭐 위험한 수술 아니다 하더라. 혼자 가도 되니까 있어라. 그냥 혼자 갈게. 그래서 혼자 갔다 그러네. 초반에는 상담했던 원장이 직접 수술을 집도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날 무렵 원장은 수술실을 떠나 또 다른 의사가 수술실 안으로 들어오는 게 CCTV에 포착되었습니다. 이 의사는 원장을 대신해 데이 씨의 수술을 마저 진행했는데요. 데이 씨는 이 수술 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9일 만에 사망했습니다. 가다출혈에 의한 그 뇌 손상, 그 허혈증 뭐 이렇게는 가다출혈. 당시 수술이 시작된 지 약 20분 만에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쏟아져 바닥에 피가 고이는데요. 간호조무사는 데이 씨가 피가 쏟아질 때마다 대걸레로 닦아냅니다. 첫 번째 시그널, 과다출혈입니다. 간호조무사가 피를 닦아낸 횟수는 총 13번. 수술 내내 출혈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거 지금 수술포 보이죠? 수술포. 보이죠? 이 수술포를 다 적시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물같이 뚝뚝뚝뚝 떨어지잖아, 이 피가. 피는 우리 아이 생명인데 이 사람 환자 죽이겠다는 말이에요. 죽든지 말든지 신경 안 쓴다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니라 수술 도중 피로 가득 찬 석션통을 간호조무사가 들고 나가 비우는 장면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빈 석션통은 다시 피로 채워졌습니다. 하지만 수혈 등의 조치는 없었습니다. 보통 성인 몸무게 70kg 성인 남자 기준으로 피가 5,000cc랍니다. 그런데 뭐 3,500 이상 빠졌으니까 거의 3분의 2가 빠진 거죠. 엄청난 출혈량이었다는 놀라운 이야기. 안면 윤곽 수술 평균 출혈량의 10배가 넘는 출혈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의료진은 위험한 상황을 전혀 감지하지 못했던 걸까요? 전혀 위험하진 않았어요. 느낌상 대화도 하고, 응? 전체적으로 그때 혈압도 뭐 100에 70인가 돼서 물론 조금 낮지만 뭐 그게 위험한 상태는 아니었어요. 위험했으면은 뭐 부랴부랴 하고 저도 옆에 있었을 거예요 아마.
당시 데이 씨의 상태는 정말 위험한 게 아니었을까요? 아무 조치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실혈량이 한 1,500, 2,000만 돼도 쇼크사로 죽죠. 3,500cc가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수액이 3,500, 400, 4,000이 들어와 있으면 혈압도 유지되고 하는 것 정상인 것처럼 보여요. 외영상 보기에는. 단 여기 들어가 있는 수액들은 단지 물이지 그게 혈액이 아니기 때문에 저산소증으로 이제 급격히 빠지기가 쉽고 이제 의식이 서서히 없어지겠죠. 뒤늦게 수혈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병원은 데이 씨를 수혈 가능한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사고. 숨진 건데이 씨의 사인은 부검 결과 저혈량성 쇼크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하면은 출혈량 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 환자한테 피가 얼마나 흘렸으니까 얼마를 넣어야 된다 계산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출혈량 체크를 하나도 안 했어요. 의사가. 이건 의사가 아니죠. 건데이 씨의 수술 도중 바뀌었던 의사.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수술을 진행하겠다고 했던 원장은 왜 다른 의사에게 수술실을 맡겼을까요? 두 번째 시그널, 유령 수술입니다. 그냥 사람을 마취시켜 놓고 동의받지 않는 사람이 환자 몸을 갖다가 이제 절개하거나 절단하거나 할 때를 우리가 그 유령 수술이라고 그러고 사실상 우리가 얘기하는 정상적인 수술이 될 수가 없죠. 이곳 성형외과는 광고에서 1:1 마취와 원장이 직접 집도한다는 문구를 강조했습니다. 데이 씨도 원장이 책임진다는 이야기에 수술을 결정했고요. 그러나 원장이 직접 수술한 것은 약 1시간입니다. 원장의 수술이 끝나갈 즈음 새로운 의사가 나타났습니다. 잠깐 환자는 잘 보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의사는 원장이 나간 뒤 이어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물론 사전에 데이 씨의 동의를 받거나 고지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원장은 수술 도중 어디에 가느라 자리를 비운 걸까요? 그곳은 바로 다른 수술실이었습니다. 해당 병원은 동시에 4명의 환자를 마취시켜 차례로 수술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본인 포함해서 4명을 동시에 수술하라고 허락을 안 했을 거란 말이죠. 사실대로 얘기해서. 우리 아이뿐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수술하는데 4명을 동시에 눕혀놓고 합니다.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하고 사인회가 할 사람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심지어 시간이 지나자 이 의사마저 호출을 받아 자리를 비웠고 그 뒤에는 간호조무사가 혼자 의료 행위를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의사 한 명도 없고. 마취 깨는 과정 깨고 나서 계속 한 명이 계속 붙어 있었어요. 1분도 안 떨어지고 계속 붙어 있는 상황에 이제 그러다 보면은 뭔가 환자 컨디션에 변화가 생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조치를 바로바로 하니까 문제가 없거든요.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애초에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간호조무사의 단독 지혈은 무면허 의료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제작진은 병원의 입장을 들으려 했지만 병원은 이미 폐업해 사라진 뒤였습니다. 혹시 우리 성형외과가 지금 없습니까? 아 없어졌어요? 이사 간 건가요? 어디 가는지는 모르고 몇 달 됐죠? 아 몇 달 됐어요?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재정 신청이 통과되자 폐업한 것입니다. 이건 분명히 살인죄가 맞으니까 살인죄 처벌하고 무면허 의료행위 했는 사람 처벌받고 처벌은 처벌대로 받고 그렇게 이제 판례가 남아야 되겠죠. 판례가 남으면은 아마 유령 수술 이런 걸 이제 의사들이 못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사도 바뀌고 피가 얼마나 흘렀는지 제대로 확인을 못하는 게 일단 결정적인 문제였겠네요. 네.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대리 의사가 수술실에 들어오는 것도 불법인데요. 이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3,500cc라는 엄청난 출혈량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령 수술, 최근까지도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5년이 지나도록 의료계에 만연해 있는 안전 불감증,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가족들과 다른 환자들은 의료계에 요구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시그널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궂은 날씨에도 어머니 이나금 씨는 국회의사당 앞을 찾았습니다. 수술 CCTV 의무화와 관련된 시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CCTV를 입구에 단다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구에 달면 안 되기 때문에 CCTV를 안에 달아라 하는 시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유령 수술을 입증해 소송을 진행해가고 있는 데이 씨의 유족들. 모두 CCTV 영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세 번째 시그널, CCTV입니다. 데이 씨가 수술했던 성형외과는 원장이 직접 수술한다는 것과 14년간 무사고였다는 점을 무척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요? 의료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 사고 나기 전에 뇌사로 실려갔다 하는 제보도 받았고 사고 나고 나서 2명이 지금 내가 제보 받았어요. 내가 직접 통화도 했어요. 근데 장애 입었어 이 사람들은. 장애 입어가 한 사람은 자살까지 하려고 했더라고.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운 의료사고. 하지만 데이 씨처럼 CCTV 영상이 있다면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는 이래서 내가 어른으로서 못 지켜줬지만 또 이렇게 억울하게 안 죽어도 될 사람이 죽는 거는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 싶어서 제가 CCTV 설치해라. 수술 시 CCTV를 의무화하는 일명 건대입법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되었고 지난달 공청회도 열렸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CCTV에 의해서 개인적인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람은요 의사가 아니고 환자들이거든요. 다 가벗고 누워 있는데 오죽했으면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권리를 조금은 그 양보하더라도 지금은 CCTV를 달아달라라는 게 대세지 않습니까? 이거 자체가 굉장히 엽기적인 상황이에요. 이렇게나 의료인들에 대해서 신뢰를 떨어뜨린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사고 후 5년이 흘렀지만 달라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여전히 반복되는 의료사고를 막기 위해 유족들은 노력 중입니다. 너 하나는 못 지켜줬지만 너처럼 또다시 영문도 모르고 전신마취된 상태에서 죽을 아이들을 생각하면 엄마가 이걸 멈출 수가 없거든. 엄마가 열심히 할 테니까 엄마한테 항상 하늘에서 엄마한테 힘을 주고 도와줘.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사회를 바꾸기 위해 오늘도 어머니는 우리 사회에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해달라는 주장이 계속해서 있어 왔잖아요. 네, 아무래도 수술실 내에 CCTV가 설치가 되다 보면 건대희 씨 같은 그 의료 사고를 또 예방할 수 있고요. 또 수술실 내에서 성추행이라든지 또 유령 수술 같은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료계의 반발은 아직까지 거센데요. 환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 법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다시는 이런 비슷한 사고 발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김윤희 프로파일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